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윤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상혁 회장님과 오은남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된 주제는 중대재해 이슈인데요. 오늘 이 글로벌 아주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는 ESG 경영, 그중에서도 탄소 중립 과 관련돼 가지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원래는 강은미 의원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아마 제 발표 내용이 조금 더 브로드한 내용이어서 앞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고 찍을까요? 저쪽? 반대로. 됐습니다. 저쪽에. 예. 자, ESG 경영,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혹시 비디오를 통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ESG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비재무적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또 내년에는 얼마나 벌을 것인가, 이런 재무적 정보가 중요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하는 비재무적 정보들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말하자면 ESG가 주로 기업과 투자자, 나아가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포괄적인 사안에 대한 프랙티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을 향한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전 지구 온실가스의 90%를 차지하는 그런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죠. 이에 따라서 예컨대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톤당 지금 96유로를 넘어갔죠. 지난달에.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탄소와 통상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뚜렷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EU에서는 그 탄소 국경 조정, 이른바 CBA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발표를 했죠. EU가 자기네 영내로 제품이 수입이 될 때에 이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과연 얼마나 생산했는가, 이것을 평가해서 여기에다가 가격을 매긴다는 겁니다. 일종의 관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내년부터 시범 실시가 되는데요. 우선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과 같은 그런 업종에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EU에서는 이 업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가격과 관련돼서는 이제 나라마다 탄소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이 틀릴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먼저 했고, 유럽 이외에 전국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정 탄소 가격이, 우리나라는 톤당 한 3만 원쯤 되죠. 유럽은 13만 원쯤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미 탄소 가격이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는 미국과 EU 간에 이제 철광과 알루미늄을 둘러싼 관세와 보복 관세,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 철회가 됐고, 다만 24년까지 서로 이 철강과 알루미늄의 내재된 탄소 가격을 계산하는 메소돌로지를 같이 개발하자는 등의 탄소와 관련된 그러한 새로운 뉴 어레인지먼트를 일종의 협정이죠. 협정을 협의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고탄소 철강이 물러가고 저탄소 철강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중국,
아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 선언했죠. 2030년에 피크를 찍고 불과 8년 남았습니다. 8년 만에 과연 중국이 피크를 찍고 그다음부터 60년에 탄소 중립을 한다고 했으니까 30년 동안 계속해서 제로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러한 발표를 했을 때 세계 각국이 조금 놀랐습니다. 과연 중국이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는 기술적인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세계 10대 기업들을 보면 상당수가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글로벌리 이게 탄소 중립을 지향하면 결국 중국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어떤 바탕이 기술적인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물론 재작년에 탄소 중립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잘 아시는 것처럼 2030 NDC라고 그러죠. 중간 국가 탄소 감축 목표입니다. NDC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2008년 대비해 가지고 2008년에 배출했던 양의 40%까지 줄이겠다는 것이죠. 8년 만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 플러스 마이너스 흡수원과 배출을 합쳐서 제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차기 정부의 기후 공약을 보면 이 NDC라든지 탄소 중립은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다만 이 NDC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수단들이 현실성이 좀 결여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이행 수단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새 정부가 출범되면 이 탄소를 줄이는 그런 전략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향한 여정은 참 쉽지 않지만 보시다시피 2018년 우리나라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7억 2,700만 톤 정도가 우리나라의 국가 배출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30 NDC라고 하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436, 4억 3,600만 톤까지 줄여야 되고 그 뒤로 20년 내에 제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과거에 18년까지 계속 탄소 배출량이 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조금 줄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다 코로나가 다 해결이 되면 리바운드를 할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과 같은 엄청난 그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뭔가 근본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거기에는 기술적인 혁신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새로운 투자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런 정부의 탄소 중립 이외에도 기업은 이미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컨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운용 자산이 작년 6월 기준으로 43조 달러입니다. 43조 원이 아니고 43조 달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1년 전에 비해서도 한 5배 정도 증가한 그런 엄청난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 운용사들이 결국 자산을 투자를 할 때 탄소 중립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개별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선언해 나가고 있죠. 속속히 선언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다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데는 2030년, 40년, 50년 이렇게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UN Race to Zero 캠페인이라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UN의 캠페인이 있는데 금년 1월 기준으로 해서 5,300여 개의 기업이 이미 탄소 중립을 여기 레이스에 가입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선진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주주들의 요구에 의한 변화입니다. 주주들의 요구. 첫 번째 엑슨모빌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엔진 넘버 원이라고 하는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이사 4명 중에서 3명을 교체해달라라는 요구를 해서 이게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밑에 있는 것처럼 클린 테크놀로지 전문가,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연료 전문가, 신사업의 전문가로 이렇게 교체해달라 해서 통과가 됐고, 또 하나는 기존 목표에, 엑슨모빌의 기존 목표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라. 또, 이 스코프 3를 추가해라. 스코프 3라는 거는 이제 스코프 1, 2는 자기 회사하고 자회사까지고, 그 다음에 3는 이제 공급망, 밸류 체인에 있는 부품을 제공하는 관련된 기업들을 다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도 같이 포괄해서 탄소 중립을 하도록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회사 제품을 사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스코프 3에 대한 요구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밑에 쉐브론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스코프 3에 중장기적으로 감축을 요구하는 그런 주주 제안이 주총에서 가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주 이외에도 시민단체 또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Friends of the Earth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지구의 벗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글로벌 시민단체죠.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쉘이 이 2050 넷제로를 향한 그런 목표와 수단이 너무 미흡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 법원은 2030년까지 2019년에 배출하던 그런 양의 절대 배출량의 45%를 감축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개별 기업의 그런 목표에 대해서 또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기후 인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기후 인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내린 최초의 판결로서 주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례는 많지만은 아문디 등 그 35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죠. 연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운용 자산이 1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24개 글로벌 은행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탄소 집약 프로젝트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지 마라. 그러니까 탄소 집약 프로젝트라는 건 뭐 석탄 발전소 같은 것들이죠. 그런 요구를 하고 또 온실가스에 대해서 은행들도 중간 목표를 설정해라 등등의 이러한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시민단체, 투자자들이 해오고 있다. 이런 새로운 경향성이 뚜렷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대학생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모인 그런 NGO들이 또 소송을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진 사례들을 볼 때 이해 관계자들의 공통 요구 사항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프 1, 2, 3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단기, 중기, 장기의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절대량으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ESG나 탄소 중립에 대해서 내부 컨센서스 빌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재무 성과가 안 좋다 그래서 이거 ESG 때문이야. 그래서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재무 성과에 관계없이 ESG 경영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임직원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진 기업들. 지금 ESG 관련돼서 탄소 중립 관련돼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잘 모니터링하고 규범,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규범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범들의 변화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규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사례인데요. 환경정보 공시와 관련된 모범 사례를 발표를 했고 또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온실가스의 배출권과 관련돼서 그 재무공시의 모범 사례를 금감원이 마련했다는 내용인데요. 금감원이 배출권을 할당받는 그런 상장사 상위 30개를 이렇게 조사를 쭉 해보니까 재무제표에 이 배출권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공시되는 내용들이 별로 충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감원에서는 재무제표 주석 공시와 관련된 그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정보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환경산업기술법을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2조 원 이상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27개 항목에 대해서 환경정보를 공시하도록 이렇게 했고 연차별로 단계별로 기업의 규모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굉장히 활발하게 주주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기후변화와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중점 관리 사안을 정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이런 것을 정해서 여기에 취약한 기업들을 골라내가지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고 있다. 밑에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밑에 그 설명이 쭉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주로 뭐 기후변화나 산업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미흡하거나 또는 리스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안해서 그런 대상들은 드는 기업들이 어딘가 하는 걸 찾아내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한 프레셔를 가하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경부에서 K 텍소노미 지침서를 마련했죠. 그래서 이거 작년 말에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입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텍소노미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자가 투자할 때 고려할 기준인데요. 환경과 관련된 친환경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 6개의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 감축이라든지 적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웨이스트 폐기물이라든지 또 생물 다양성 이러한 6대 요소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보고 투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데에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투자했다가는 손해가 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텍소노미가 또 기업들이 또 참고가 됩니다. 특히 대기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텍소노미를 참고해서 이렇게 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항들을 쭉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여기에 잘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외부에다 평가받으려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얘기고요. EU도 마찬가지로 텍소노미를 마련하는데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EU 텍소노미를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대 환경 요소도 뭐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천연가스와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원전을 둘러싸고 약간의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다. 근데 예,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해외에서 ESG 실사, 영어로는 due diligence라고 그러죠. 실사 의무를 법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등 이러한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콩고에서 뭐 광물을 채취해 가지고 수입을 할 때 이 콩고에서 광물을 채취할 때에 이 현장에서 과연 환경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의무화했고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EU 차원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EU의 공장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은 어떠냐, 이것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실사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이제 상장사 874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0개 사만 ESG 위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ESG 110개 ESG 위원회도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ESG와 관련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주로 대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74개 중에서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첫 번째로는 내용이 더 제대로 충실하게 ESG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고, 둘째는 중소기업도 ESG 위원회와 같은 그런 스스로 ESG를 잘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체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술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지 않으면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뭐 CCUS든지 이 여러 가지 수소 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기업에서 이 기술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한다. 예를 들면 효과적인 R&D 전략을 수립하거나 또는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하거나 신사업 전략을 수립하거나 이런 기술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또 기술과 관련된 M&A를 할 때에는 이러한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있는 그런 자료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기반을 둬가지고 결정을, 어떤 기술에 이런 기술을 우리가 투자할 것인가 말 건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려면 이런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조금 더 내용을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오버롤하게 전반적으로 좀 이 탄소 중립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나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